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공정품질관리사 진행하게 될 정수일이라고 합니다. 반갑고요. 잠시 여러분들에게 과정 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기업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정품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대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취업 준비생들이나 또는 기업에서 지금 초급 관리자 이하, 대리급 이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떻게든 이 과정을 알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자격에 대한 개요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파악이 되어서 바로 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구입하셨을 이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문사에서 발행된 교재를 쓰시면 되고요. 2017년판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은 한 4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공정품질관리사 출제기준 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펼쳐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전체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될 내용들은 1장 공정품질관리 개론, 2장 통계적 공정관리, 3장 공정품질 개선 방법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장은 EGSPC 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실기 준비 또는 실무를 하기 위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이나 3장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갈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장은 부록이에요. 부록이어서 예전에 이제 수작업으로 할 때 필요하던 여러 가지 어떤 계산과 관련되어 있는 수치표, 계수표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 시험 준비와 관계되어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장, 2장, 3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시게 될 텐데 1장 공정품질 관리 개론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25% 정도의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입니다. 약 정확하게 25%는 아니고요. 약 25% 정도 통계적 공정관리 부분에서 약 한 50% 정도. 실제로 교재 양도 한 5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약 한 2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는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뭐 1, 2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기라고 해서 필기를 우리가 먼저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실기시험을 치시게 되고요. 합격하신 경우에 실기시험을 치시게 되는데 각각 우리가 60점 기준입니다. 60점이면 합격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60점이면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60점이라고 하면 이게 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60점만 맞으면 다 합격을 하실 수 있고요. 문제는 60점, 이거 뭐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과정 자체는 전공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따라올 만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열심히 따라오시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필기시험 60점 맞는 방법을 잠시 알려드리면 먼저 60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40점 정도는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필기시험은 100% 객관식으로 약 5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40%를 여러분들이 틀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 중에 한 20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필기 문제에 있어서 뭐랄까요, 뭐 계산을 열심히 해야 한다거나 계산기를 써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 위주의 아주 초급적인, 그래서 개념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따라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입니다. 다만 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실기는 100%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실기는 100% 주관식인데 약 한 지금 20문제 내외 정도가 출제가 될 것이고요. 그 중에 역시 뭐 25%, 50%, 25% 정도의 기준으로 출제가 될 것인데, 1장과 3장에서는 주로 계산 문제보다는 개념을 묻는 질문, 예를 들어서
뭐라고 문제에서 잔뜩 설명을 해놓고 이게 뭐냐라고 묻는다든지 또는 개념 가운데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에 갈로를 해놔놓고 갈로 바꿔넣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겠죠. 이런 문제들이 한 40에서 50% 정도. 그 다음에 그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실무에 해당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 3, 40% 문제 또는 단순한 계산 문제가 한 1, 20% 문제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4개 중에 하나씩 고르면 되는 거지만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따라가시다 보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때그때 각 과정에 진행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5페이지부터 해서 8페이지까지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게 될 그런 내용들에 관한 기준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뭐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과정을 따라오시다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1장, 2장, 3장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선 또 9페이지 목차를 한번 보시죠. 목차를 한번 보시면 크게 우리가 아까 제가 5파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장에서는 어떤 내용, 파트 1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하고 파트 2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동영상 강의를 보고 계시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따라 들어오시지 마시고 잠시 이렇게 일시정지라도 한번 해두셨다가 목차를 충분히 한번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접근을 하시고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과 3장은 주로 개념 위주가 많고요. 2장은 개념도 있고 약간 풀이 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이 산수 정도로 하시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강의 한 과정,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챕터가 아니죠. 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 각 장, 그러니까 뭐 공정품질 관리 개론, 이게 끝날 때마다 필기시험에 대응하는 어떤 뭐 예상 문제라고 할까요? 우리 교재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기 문제는 우리 교재에 이렇게 따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문제만 이렇게 뭐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합격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어차피 예상 문제이다 보니까 실제 문제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아마 변형된 문제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 또는 실기 필기에 대응하는 예상 문제들에 관해서 제가 요령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나올 거라든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시험만 합격하는 정도로 이렇게 계속 강의를 이어갈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무를 표방한 그런 자격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장롱 면허증 같은 자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입사를 했다라거나 기업에 들어갔을 때 자격만 가지고 실무는 하나도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기타 뭐 지금까지 여러 자격들에서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강의에 있어서는 개념 위주로, 개념도 뭐 조금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반드시 뭐랄까요, 시험을 위한 그런 어떤 기계적 강의 내용이나 뭐 전개 이런 것들은 지양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정품질관리사 과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이제 목차를 넘어가서 본문 3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공정품질관리 개론 이렇게 해서 뭐랄까요, 이렇게 간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펼쳐 보시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연필도 하나 드시고 옆에 빈 노트도 하나 두시고요. 책에다가 줄 거 가면서 직접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다. 같이 따라오시면서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잠시 세워두시고라도 교재 찾아서 줄 거 가시면서 적어 가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는 겁니다. 파트 1에서는 그 공정품질 관리의 개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공정이 뭐다, 품질이 뭐다, 관리가 뭐다, 품질 관리가 뭐다, 뭐 품질 경영이 뭐다, 고객 만족이 뭐다, 왜 고객 만족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개론 부분에 들어가기는 조금은 생뚱맞은 맛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품질 비용 관리라는 측면까지 이렇게 해서 크게 6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 0점 조정이라고 할까요? 미리 깔아놓고 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시험 문제에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이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한번 전제를 해두고 0점 조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죠? 과정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이 공정품질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말이 공정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회사 냄새, 제조업체, 공장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정이라고 한다거나 프로세스라고 한다거나 하면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결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결과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원료가 되는 그 프로세스, 즉 과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한번 정의를 해두고요. 자, 그러면 이 품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달성이 될 거냐? 결국에는 이 공정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공정, 계속 공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조금 뭐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 뭐랄까요, 공장 냄새가 난다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프로세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한번 해두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파악하고자 하는 것 여러 가지들 또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관계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얻어야 하고요. 그 데이터가 정성적인 것이든 정량적인 것이든, 즉 헤아릴 수 있는 것이든 헤아릴 수 없는 것이든 또는 묵시적인 것이든 명시적인 것이든 그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측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알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우리가 한번 해두고 공정품질관리 개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타이틀이 공정품질관리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자는 빼고 공정품질관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그 여러분들하고 그 미리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품질관리 이게 그 세 개의 단어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그 지금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공정과 품질과 관리라는 세 개의 의미 있는 단어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그 지금 여러분들이 제 앞에 앉아 계시면은 질문을 해볼 텐데요. 앞에 앉아 안 계시니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공정, 품질, 관리 이 중에 여러분들은 뭐가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나요? 뭐가 가장 키워드일까요? 단언컨대 품질입니다. 퀄리티 확보하는 거죠. 퀄리티 확보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 퀄리티를 확보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어디?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퀄리티를 대상이 되는 공정의 퀄리티, 그 질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법론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 목적이란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물의 퀄리티를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그 퀄리티는 어디서 확보되냐 하면은 이 프로세스에서 확보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앞단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뒤에 배우게 될 그 품질의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앞단에도 뭔가 확보되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그조차도 프로세스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 대상이 퀄리티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그 대상이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교재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죠. 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품질과 공정의 개념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그 공정 품질 관리라고 했을 때 공정 품질 관리라고 했을 때 이 품질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품질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 타이틀부터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하나 사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스마트폰을 선택을 하게 될까요? S사나 A사의 스마트폰 또는 L사의 스마트폰을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요소로 스마트폰을 사게 되는 것일까요? 그 요소라는 측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런 궁금증들을 우리 같이 품질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미리 해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잘 사는 세 나라, 미국, 독일, 일본 이 세 나라 그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3,000명 정도, 각 3,000명 정도 그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물건 살 때 뭐 보고 사냐? 어떤 요소로 사냐? 그러니까 스마트폰 살 때 어떤 요소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등등 이따위 것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이 핸드폰이 디자인이 좋아요. 가격이 싸요. 또는 성능이 좋아요. 이런 의미로, 이런 목적으로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품질을, 그 제품을 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고객들이 물건을 사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당신들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이런 것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자, 거꾸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 가격이나 품질이나 성능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샀다라는 얘기인데요. 샀다라는 얘기인데 넓게 보면은 이 가격이나 성능이나 이런 문제들도 결국에는 광의적인 품질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품질이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물건을 산다는 거죠. 그 품질 안 좋으면 물건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물건 안 사면 우리 기업들 우리가 먹고 살 방법이 요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품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깔고 가야 되고 반드시 달성되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품질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관한 정확한 의미나 이런 것들, 야, 당신 품질이 뭐예요? 여러분 품질이 뭐라고 생각해요? 품질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사실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품질이라고 하면 상표 이미지나 홍보, 과거 경험, 성능, 내구성, 작동성 등등등등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품질을 결정하는 특성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품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한 품질의 중요성의 중간 정도에 보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약한 정리본이 아니라 이렇게 서술형으로 교재를 구성해 놓은 이유도 여러분들 PPT나 이런 것들 화면을 보면은 금세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책상에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거나 또는 강의장 문을 나가는 순간 한 90% 정도는 휘발되어 버리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개념에 조금 깊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편집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 가격, 품질, 성능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것이죠. 광의적으로 보면 가격이나 성능 이런 것들 역시 품질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품질은 구매 요인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것이기도 하고 연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이 중요하다. 달성해라 라는 것이죠. 지금 교재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메모를 해두시고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고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품질에 이제 그렇게 중요한 품질이 그 시간이 지나고 산업이 발전을 하고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 품질의 개념도 차츰 변화하게 됩니다.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광의적인 개념,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 협의의 관점으로 보면은 전통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품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접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예를 들면 이 그 슬라이드 포인트, 이런 포인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직접적인 성능, 이 제품 품질에 국한화해서 접근하는 것이 협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과정을 진행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경영 전략적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는 내용들은 뭐 크게 없고요.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지만 실제로 품질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본 과정에 지금 스코프는 아니지만 이렇게 광의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수를 하시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조금씩 되어 가시는 과정에 있으면은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문제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도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품질의 개념들이 어떻게 변해왔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퀄리티라고 써놓으면은 그냥 뭐 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많이 하시게 되겠지만 품질이라고 써놓으면 그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관한 것들에 국한돼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냐라고 보면은 최초에는 제품 품질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만 품질의 영역으로 해석을 하다가 점차 공정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프로세스 공정이라든지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하면은 좋을 거 아니야. 설계 품질까지 이렇게 그 개념이 진화하게 되는 것이죠. 진화하게 되다가 자 그러면 제품도 보고 공정도 보고 설계도 보고 뭡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시스테믹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시스템의 품질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시스템의 품질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야 결국에 이 시스템을 작동하는 건 누구야? 야 사람의 문제다. 뭐 좀 광의적으로 보면 사람의 퀄리티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전반에 관한 것들,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들이 뭐냐? 기업에서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경영에도 퀄리티가 있을 수 있냐 없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 품질의 영역, 경영의 질까지 우리가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역에서는 요 정도에서 영역에서 멈출 것이지만 요 정도 스코프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것이지만 품질의 개념들은 이렇게 진화하고 실제 제가 전공한 분야도 이 경영 품질에 관한 영역인데요. 이런 영역까지 우리가 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경영을 잘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퀄리티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방법론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고 소개되고 있고 실험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그 책 빈 공간이나 노트에 뭐 급하게 이렇게 쭉 한번 메모를 해 두시죠. 지금은 그렇구나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교재 4페이지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품질에 대한 정의 이렇게 표가 하나 있을 텐데 이 표를 보는 방법 무턱대고 보면 깜깜합니다. 뭐 답답하고 그 글자만 팍팍하게 적혀 있고 모르는 사람 이름들만 잔뜩 있네요. 잔뜩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는 지금 표가 한꺼번에 다 안 들어가서
두 개로 나누어 놨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 교재 앞쪽에 보면 요 관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 위주로 한번 봅니다. 제가 그 품질의 개념이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소비자들, 고객들 요구사항이 진화함에 따라서 발전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발전을 해왔냐 하면은 생산자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진화하더니 결국에는 사회적 관점으로까지 진화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생산자 관점, 소비자 관점, 사회적 관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생산자 관점이라고 하는 거 언제냐 하면은 산업화 초기 단계, 그러니까 그 수요가 월등히 클 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때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는 그 생산자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 소비자 신경 쓸 여가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만들까? 이게 관심사항이었습니다. 만드는 대로 다 팔릴 때니까요. 이때 유명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그 내용, 핵심 키워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만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뭐 실기 문제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실기 문제에도 나올 수 있고 필기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은 품질계의 그루, 그러니까 품질계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들어온 이상 이분들이 그러면 한 분씩은 듣게 되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생소하시더라도 이렇게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초기에 크로스비라는 품질학자가 요구 조건에 대한 일치성이라고 품질에 대해서 정의를 했단 말이죠. 품질을 정의를 할 때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는 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품질의 정의가 똑같은 품질이라는 퀄리티라는 어떤 단어를 두고 개념 정의를 이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계속 진화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대화된 최초의 정의겠죠.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요구 조건에 대한 키워드가 요구 조건입니다. 요구 조건. 이때 요구 조건은 누구냐면 생산자 요구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여러분들 물건을 사쓰는 우리들에 관한 요구 조건이 아니고 생산자가 어떻게 하면 잘, 편하게, 빨리, 많이 만들 수 있을까라는 요구 조건에 관한 일치성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생산자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일치가 되면은 이거 품질 좋아, 품질 목표가 달성됐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제조 품질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도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될 부분, 생산자 관점에서는 크로스비인데 이때 크로스비 할아버지가 말한 그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 이후에 말하게 될 요구 조건, 즉 그 고객 요구사항이 아니라 생산자 요구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치성, 그러니까 생산자가 요구하는 정도대로 빨리 많이 신속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은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관점. 이 생산자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진화를 합니다. 어떻게 진화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물건 팔아먹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공급이 많아지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고르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핸드폰 사러 가면은 핸드폰 없어서 못 사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골라서 살 수 있어요. 내 입맛대로 맞춰서 살 수 있습니다. 그 내 입맛, 사려고 하는 즉 소비자 관점에 어떤 그 품질의 관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진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이 주란이라는 할아버지 역시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품질 공부를 하다 보면 만나게 되시는 분들 중에 큰 강 중에 하나예요. 이 주란 할아버지가 용도에 대한 적합성이라고 말했어요. 이 키워드가 용도 적합성입니다. 용도라는 말은 결국 용도, 사용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또는 용도 적합성, 사용 적합성 교재에 따라 다르고 시험 문제에 따라서 용도 적합성 이렇게 말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용 적합성 이렇게 말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죠. 자, 용도나 사용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누가 쓰는 건가요? 누가 사용하는 거죠?
소비자가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에는, 이 말 자체에는 벌써 소비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주란 박사 정도에 왔을 때 이제 그 소비자의 개념으로 품질이 정의되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 파이겐바움이라고 있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뭐 전공하신 분들은 배우셨을 수도 있고 TQC라고 해서 토탈 퀄리티 컨트롤, 그러니까 전사적 품질 관리의 창시자라고 할까요? 이런 개념을 이렇게 주창하신 그런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품이나 서비스, 이게 우리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제공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죠?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 말이 그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다가도 딱 줄 거 놓으시고, 여기도 생산자 교재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생산자 요구 조건이다. 그 다음에 소비자 관점으로 넘어왔을 때는 용도 적합성이다, 사용 적합성이다. 여기에는 벌써 소비자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파이겐바움에서도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 라는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아직까지는 요 정도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그러면 좋은 품질이다 이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이렇게 소비자 관점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 전 단계에 조금 더 원시적인 개념이었던 사용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 포함 관계죠, 그죠? 이렇게 포함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안에는 이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 관점으로 진행이 되다가 또 진화를 하게 됩니다. 더 진화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진화를 하냐? 사회적 관점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회사에 취업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회사에 ISO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직 그 취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뭐 ISO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제 표준화 기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후에 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ISO에서 정의한 품질의 개념조차도 이렇게 86년, 94년, 2008년 이렇게 ISO에서조차도 그 정의가 점점 이렇게 달라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달라지고 있더라. 이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교재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그러면 사회적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진화를 했다라는 것들은 고객의 정의가 또 바뀌면서부터예요. 고객의 정의가 점점 더 확장되고 이러한 것들이 개념이 발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후에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텐데요. 강의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조금 더 보충을 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는 다구치 할아버지라고 해서 다구치 메소드, 실현계획법을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정리를 해서 아주 훌륭한 툴을 만들어내신 다구치 할아버지가 제품에 출하된 그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제품이 합부 판정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제품이 합격했다, 공장에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합격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A급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치에 가장 근접한 값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값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장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똑같은 합격품이지만 어떤 사람은 A급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B급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C급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됐을 때 B급, C급을 가져간 사람들은 A급 가져간 사람보다 조금 더 나쁜 품질의 물건을, 제품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회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 대응용으로는 여러분들도 중요한 그냥 손실, 사회에서 발생되는 손실, 이게 키워드고요. 그 2장에서 이 다구치 할아버지의 개념은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SO 요구사항입니다. 전체 다 지금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한번 보시죠. 고유 특성의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정도다. 근데 이 요구사항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것들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반드시 있어야 될 만하다 싶으면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정도, 그 고유의 특성이 어떤 겁니다. 고유의 특성이 성능이라든지 치수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뒤에 우리가 본문에서 또 배우게 되겠지만 고유 특성을 다른 말로 품질 특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기술 특성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적용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 품질을 결정하는 어떤 특성치, 특성값, 그게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구 요구사항이냐면 이때는 고객, 소비자도 아닙니다. 고객.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관계자, 그것도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고객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뭐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이게 급발진 사고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있으면 안 되는 이런 묵시적인 요구. 내가 딱 꼭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그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묵시적인 요구까지도 만족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고객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내부 고객, 외부 고객, 이후에 또 배우실 겁니다. 또 뭐 협력업체, 공급자, 은행, 지역사회, 뭐 주주, 뭐 환경단체, NGO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데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서 제가 늘 나라고 할 때, 나라고 하면 공급자, 즉 제조자, 이 공정품질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품질의 개념이 이렇게 진화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초에 다시 한번 볼까요? 품질이 뭐야? 라고 하면은 요구조건, 즉 생산자 요구조건에 대해서 일치하기만 하면 돼. 그러다가 발전을 하게 되죠. 야, 그게 아니라 고객이 쓰는데 적정해야 돼. 고객이 쓰는데 적정해야 돼. 즉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 그게 부응하느냐 이에 따라서 품질을 정의할 수 있을 거야. 라게 이제 그 진화를 하다가 결국에 현재까지 어디까지 왔냐면은 고유한 특성, 뭐 예를 들어 성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특성들이 전체 고객,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용하게 될 나를 포함해서 이해관계자 전체를 충족시켜주는 정도가 품질이다라는 정도까지 개념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그러면 고유 특성이 어떤 영역으로 포함되느냐라고 보면 가빈 할아버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는 익혀두시고요. 혹시 뭐 실무 시험에 2차 시험에 이 가빈 할아버지가 말한 품질의 범주 8가지 가운데 몇 가지 이상을 쓰라라든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라든지 특징, 신뢰성, 적합성, 내구성, 서비스 가능성, 기호, 인지도 이런 것까지 8가지 팩터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요게 품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요 8가지 요소들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그런 가빈 할아버지 정리까지 하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